가을 하늘이 청명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디론가 훌쩍 소풍이라도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들게 하는데요. 떠나시더라도 손안에는 저희 헤모필리아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혈우사회 톡톡 튀는 토크쇼 헤모인사이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네, 뭐 다들 멀리 못 가는 그런 추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묵은 집안 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네. 그냥 아이들이랑 송편도 빚으면서 좀 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소소하게 보냈습니다. 네. 고향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디시죠? 고향? 저는 남쪽 나라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네. 뭐 타고 다녀오셨어요? KTX 타고 갔다 왔는데 네.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KTX를 타고 부산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기차가 답답하고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적은 인원을 탑승하게끔 하셨던 것도 또 있는데 그 기차가 또 별미가 있지 않습니까, 편집장님? 간식도 하나도 그쵸. 못 먹고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마스크만 쓰고 좀 그렇게 답답하게 다니고 도착만을 기다리면서는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네. 부산이 고향이세요? 맞아요. 네. 근데 전혀 사투리 쓰는지 모르겠어요. 안 쓰세요? 안 쓰지는 않고요. 네네. 어머니랑 통화를 하거나 네네. 친구들이랑 통화하거나 하면 뭐 여지없이. 그렇군요. 고향 가서도 많이 쓰고 오셨겠어요. 그럼요. 네. 재밌는 부산 사투리 하나 알려주세요. 부산 사투리요? 네. 뭐가 있을까요? 재밌는 건 되게 많은데, 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실 때 그냥 인사 차원에서 뭐 식사하셨어요? 뭐 점심 식사 많이 드셨어요? 하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부산에서는 밥 묻나? 밥 묻나? 네.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게 그냥 네네. 딱 포인트를 줘서 밥 묻나? 그게 인사처럼 그냥 네, 밥 묻지요. 네, 맞아요. 잘 아시네. 그렇군요. 네. 그런 거 하나 알고 부산 또 내려가서 뭐 네, 친구도 만나고 좋겠네요. 네, 맞아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헤마인사이드를 채워주실 건가요? 뭐 밥 얘기 나왔으니까 네. 혈우병 환자들이 밥 먹듯이 좀 챙겨야 되는 게 치료제잖아요. 네. 이 치료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방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말로 그 보건소에 신청하는 재산소득조사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혈우 환자 가족들에게는 2년마다 아주 까다롭고 중요한 절차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말로 국고지원 사업이라고도 환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최근에 보건소에서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이 환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갱신하라고 통보가 오니까요. 네. 처음 신청한 시기에 따라서 올해 말에 갱신을 해야 되는 환자 가족도 있고 네. 내년 말에 네. 해야 되는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한 그 개념을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2000년도까지는 그 혈우병의 치료비를 본인 부담금, 혈우병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그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부분에 이 비용을 환자 개인이 내거나 또는 혈우재단의 지원으로 충당을 했었는데요. 2001년부터 국가가 희귀질환에 대한 이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해놓고 네. 그 기준을 만족하는 환자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재산소득 조사와 거의 같은 의미로 불려지는 거군요. 네. 어떤 식으로 신청하게 되나요? 혈우병을 처음 진단받거나 아니면 의료보호에서 전환되어서 이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중요한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네. 고가의 치료비가 발생하기 전에 보건소에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지원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짜로부터 소급 네. 적용이 적용이 되니까요. 그 진단받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빠르게 좀 보건소를 찾아서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자동으로 이렇게 우편 안내가 오고 있으니까 좀 네. 편리하죠. 그리고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자료가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와, 진짜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그 중요한 게 소득 기준과 재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되나요? 네, 먼저 환자 가구 기준과 그리고 부양 의무자 가구 기준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자 가구는 말 그대로 환자가 주민등록상 속해 있는 가구를 환자 가구라고 말을 하고요. 네. 그리고 환자가 독립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 환자가 구성하고 있는 새로운 환자 가구와 그리고 기존의 가족들이 부양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구성하고 있는 부양 의무자 가구 기준을 둘 다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항상 그 소득 기준표 2개, 재산 기준표 2개 이렇게 발표되는 거군요. 기준액은 얼마 정도나 되죠? 네,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있고 그 중위소득이 조금씩 매년 상승됨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혈우병 환자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까지 인정이 되어서요. 1인 가구 기준 281만 510원 세전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부양 의무자 가구의 경우에는 240%까지 인정이 되어서 네. 3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928만 9,385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 환자의 경우 280만 원이면 좀 타이트한 것 같은데요. 독립한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월급을 받게 되면 금방 지원에서 제외되겠는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회초년생들이 어렵게 취업문을 뚫고 나가서 어렵게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런 그 약값으로 다 네. 소진이 되게 되면 얼마나 좀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개선이 좀 더딘 상황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은 좀 이따가 더 네.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재산 기준은 어떤가요? 1인 환자 가구의 경우는요, 대도시, 그러니까 특별시와 광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7억 800만 원 정도로 재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인 부양 의무자 가구 경우는요, 대도시의 경우에 10억 9,800만 원 정도의 재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자동차 기준도 따로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자동차를 그냥 재산으로 환산해서 재산 기준 안에서 같이 네. 보고 있습니다. 아, 그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의료비 지원도 못 받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집이란 게 당장 현금화해서 막 약값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시세가 갑자기 올라서 이렇게 팔 수도 없는 집에 사는데 의료비 부담만 올라가면요, 환자들의 삶의 질도 함께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편집장님 집도 많이 올랐나요? 아니,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희 집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여서 아직까지 그런 기준에 닿으려면 멀고도 멀었습니다. 아, 그리고 재산 기준에서는요, 네. 부채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요. 네. 그 자료를 제출할 때 네. 부채 증명서를, 이 부채를 내시면 안 되고 부채 증명서를 아. 내시면 함께 인정이 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1인 환자 가구 기준과 3인 부양 의무자 가구 기준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제가 기준표를 좀 자세히 보니까 소득도 그렇고 재산 기준도 1인 환자, 3인 부양 의무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합계액이 4인 환자 가구보다 많이 올라가네요. 네네, 그렇죠. 잘 보셨고요. 280만 원을 넘지 않는 소득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그 똑같이 이제 소득을 가진 부모와 함께 보호자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것보다 독립해서 나왔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필요로 해서 억지로 가구를 분리하거나 막 전세로 이렇게 나가는 네.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30세 이상의 환자가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요, 임의로 분리된 가구로 간주해주는 그런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독립해서 바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 기준도 정말 팍팍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다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자들이 진짜 약값 때문에 어려움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기준을 초과해서 의료비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런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게 되면요, 일단 그
보험급여 치료비의 20%가 본인 부담금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여기엔 몇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네네. 첫 번째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서요. 본인 부담률을 20%가 아니라 10%로 낮춰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걸 네. 산정특례라고 하고요. 5년마다 한 번씩 다니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안전장치로 건보공단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소득 분위에 따라 최저 81만 원부터 최고 580만 원까지 여기까지만 받고 초과금을 그 다음 해 이듬해에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촘촘하긴 하네요. 다음 해에 환급되는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약값으로 무한정 돈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민간 영역에서도 혹시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네, 금액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일부 병의원에서 해당 기관에 납부한 연초부터의 누적 금액을 계산을 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상한제의 최고액 즉 580만 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그 건보 시스템과 연계를 해가지고 더 이상 납부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 적용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요, 이 소득 분위가 확정되는 다음에 그 한 7월이나 8월 때에 차액만 환급하고요. 말하자면 이게 세 번째 안전판이 되고 있는 거죠. 어차피 공단이 돌려줄 금액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혈우재단은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재단이 네 번째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국고지원 제외자에게 본인 부담금의 50%를 금액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시청을 미리 해야 되고요, 재단에다가. 재단 의원에서는 이 재단 의원에다가 수납을 하면 미리 50%를 감면해서 받고요. 네. 타 병원에서 수납할 경우에는 영수증 처리를 통해서 50%를 계좌로 환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안전판, 그러니까 네. 공단에서 이듬해 상한제 초과분을 환급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환급금 중에는 혈우재단이 이미 지원한 50%의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환급금의 절반은 다시 재단으로 돌려줄 것을 미리 서약하고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혈우 환자들을 위한 제도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최소 40만 5천 원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이 혈우병이라고 해도 29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되는 거네요. 네, 이 다음 해 그러니까 이듬해 환급되기까지 좀 많은 현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점과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 또 맞벌이 부부에 대한 좀 다소 비현실적인 그런 소득 기준 그리고 현금화하기 어려운 1주택에 대해서 재산으로 아주 까다롭게 간주하는 이런 조항들은 좀 개선이 빨리 되어야겠고요. 또 점차 폐기 수순에 들어가 있는 부양 의무자 기준 네. 이런 것들도 이 희귀질환 영역에서 좀 빨리 고려되어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네. 그 한정된 자원 속에서 국가가 이 희귀질환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좀 제한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서 환자가 예방요법이나 치료에 좀 소극적이 되게 되면은 환자 건강도 저해되고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맞춰서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제도를 잘 숙지하고 부당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정보 활발하게 공유돼야 할 것 같네요. 네, 맞고요.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한 깨알 같은 꿀팁들은 이제 방송으로 이야기하기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요. 네. 환자단체 이런 커뮤니티에 꼭 참여해서 정보를 나누는 게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 밖에도 비급여 의료비 지원 제도라든지 또 지자체 긴급 의료비 지원 또 병원 사회복지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지원 제도들이 많으니까요. 꼭꼭 찾아서 네, 아는 만큼 이득을 볼 수 있고 또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물어다 주신 김태일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작할 때 가을 소풍 어떠시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요샌 사람 많은 곳 피해 떠나는 차박이 유행이더라고요.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캠핑 문화라고 하죠.
차박을 위해 차까지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즐거운 캠핑을 위해 소소한 차박용품을 준비해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방송도 야외에서 한번 찍어볼까 구상 중이시라고 저기 계신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모필리아 TV 해모인사이드의 김도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